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다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천명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어렵다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전통적인 노사 갈등은 물론 고용 안정화와 정년 연장 등 복합 난제들이 중첩됐기 때문입니다. 또 반복되는 산업재해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이루어진다 라이브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 현장의 주요 이슈들을 심층 진단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 단위가 분리되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고용 노동 분야는 우리의 일자리와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많고 이해관계 역시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첫 장관이고 우리나라 고용 노동 정책의 총사령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취임하신 지 보니까 한 넉 달. 네. 그렇죠. 네네.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네네. 노동 현장에 계실 때하고요. 네. 지금은 이제 고용 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관장하는 그런 자리에 계시잖아요. 어때요? 좀 다를 것도 같고. 네. 제가 첫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첫 출구 문답에서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 풍경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더라도 노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는 같습니다. 다만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입장이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보호하고 또 재개와 조율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요. 제일 어려운 점은 신뢰 자산이라고 하죠. 정책이나 제도 어디에도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 노사 관계든 여야 관계든 남북 관계든 이 관계에서 그 기반이 되는 건 신뢰인데요. 무신분립이라고 했듯이. 네. 신뢰 자산이 없는 속에서 어떤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완벽하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노사 간의 신뢰, 또 노정 간의 신뢰, 또 한편은 또 노노 간의 신뢰. 그것도 중요해요.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노동자와 시민들 간의 신뢰. 예,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정말 선진국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두터운 신뢰 자산 위에는 어떤 좀 제도나 이런 불합리한 점들도 운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신뢰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대답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이 있는 건데 새벽 배송 이거 논란. 이거 참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랬는데 그저께인가요? 보니까 장관께서 직접 현장을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어땠어요? 제가 그저께죠.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심야 시간대에 물류 현장을 불시 점검했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새벽 배송 문제는 소비자도 있고 또 대기업, 아주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 대기업도 있고 그 밑에 물류를 집하고 분배하는 노동자가 있는 반면에 또 이걸 직접 배달해야 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죠. 또 화주도 있고 아주 다양한 이해관계가 때론 충돌하고 때론 보완하고 있는 그런 논란거리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새벽 배송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에 그동안에 빈 공간처럼 여겨져 있던 네. 심야 노동에 대해서 심야 노동. 우리가 공론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심야 노동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정인가요? 심야 노동이라 함은 여전히 우리 법에서도 심야 노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도 공백인데요. 네. 다만 근로기준법에 가산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휴일 근무를 하거나 시간에 근무를 하거나. 맞습니다. 그다음에 야간 근무를 했을 때 평균 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규정할 때는 22시부터 06시까지를 야간 노동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야간 노동을 반복적으로 할 때는 산안법에 의해서 그 당사자에게 특수건강검진을 네. 의무화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개 외에는 심야 노동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약간 공백이 있거든요.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가산수당 플러스 시간을 제한하는 네. 예를 들어서 심야 노동에 대해서는 연속 심야 노동은 언제까지 맞아요. 막는 이런 보호 조치가 같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심야 노동을 해야만 한다면 새벽 배송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네. 우리 사회 하나의 중요한 어떤 트렌드가 되었다면은 첫 번째로는 심야 노동을 해야만 하는 그 노동자는 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렇죠. 근데 두 번째로는 새벽 배송이 필요하다면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인가. 네. 신선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맞벌이 부부를 위한 뭐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그 장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오면은 네. 필요한 장보기 물품들. 어려운 분들은 네. 필요해요. 네. 그게요. 네. 그런 필요한 물품들도 저는 공론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거운 헬스 장비 이런 걸 새벽에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것들은 상당히 또 아침에 중노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 사회의 공론화가 되고 이 과정에 저는 신뢰가 노동자와 소비자 그리고 화주와 또 대기업 특수고용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들 이런 차이에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 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말씀 중에 보면은 민주노총이 지금 이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시간, 네, 새벽에 초심야 시간. 심야 시간. 네. 그게 이제 0시부터 5시까지 새벽 네네. 5시까지. 네. 요 시간대는 아예 배송을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네. 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장관께서 그렇죠. 얘기는.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 애초에 주장했던 거는 초심야 시간대 우리가 야간 노동은 22시부터 06시까지라고 한다면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거는 초심야 시간 0시부터 5시까지 5시까지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과로사가 촉발되거나 SPC 노동자들의 끼임 사고가 네. 빈발했던 거는 2시에서 3시 어간이거든요. 예. 그때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심야 노동을 제한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배송은 가능하다고 또 그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5시부터 조출하는 사람들이 또 업무를 하면 된다 이런 대안들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또 왜 중요하냐면요. 유통산업과도 또 연관되는 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내 유통산업 플랫폼들 보고 새벽 배송 못하게 하면은 중국이라든지 해외 또 유통업체들이 네네. 이 빈틈을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새벽 배송 문제는 이미 논의가 촉발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어디까지 새벽 배송을 한다면은 제가 그래서 처음에 새벽 배송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건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품목을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유하고 신문은 새벽에 봐야 하니까.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신선식품이라든지 네. 이런 거 장보기 어려운 장보기 맞벌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를 위한 것이라든지 네. 예, 그런 것들은 저는 소비자의 니즈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니즈도 충족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근데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비용은 또 어떻게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해외 사례 같은 것도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유럽,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초과 수당을 더 준다든지 네네. 연속 근무는 또 안 된다든지. 보상을 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보상, 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르는데요. 노동에서 보상은 두 가지입니다. 임금 아니면 시간입니다. 임금에 가산수당을 주지 않을 요량이라면 8시간 노동에 예컨대
연구자들은 30%의 심야 노동이 더 부하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을 줄여주고 동일한 임금을 받게 하든지 어떻게든 바이어스를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연속되는 심야 노동은 당장은 모르겠지만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도 의학계의 공통된 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와 함께 사전 건강검진, 혹시 사후 관리 이런 것들 철저히 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노동계에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이것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인데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최근 시행령을 마련해서 입법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교섭 방식을 정한 건데 그 내용 저희가 그래픽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청자분들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픽 준비했는데 현재 노조법에는요, 한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이면은 대표 노조 한 곳에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새로운 시행령이 되면은 원청 노동자 또 하청 노조 간에도 기본적으로 이를 이제 지켜야 하겠지만 하청 노조가 요구하면 따로따로 이제 교섭도 이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합의가 불발이 되면 노동위원회가 이제 방식을 정해줍니다. 노동위원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원청이 개별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할지 직무별로 묶어서 교섭할지 세부 사항도 결국 이 노동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참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아마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따라오기가 버거운 것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시행안을 두고 노동자도 사측도 다 반발해요. 네네.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시행령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하려면 현 노조법상의 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묵살하고 사용자의 요구를 중심에 둔 시행령이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 현장의 혼선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원청 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장관께서 이제 신뢰 구축, 신뢰하는 말을 해서 양쪽을 좀 양보를 이끌어낸 것 같은 시행령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양쪽이 다 지금 불만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노동계,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앵커께서도 잘 설명을 하셨는데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노사관계 이 교섭 구조가 복잡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의 고용 구조가 언제부터 이렇게 복잡해졌나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다층적으로 구조화돼 있다 보니 이러한 것에서 노사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대단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 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원청과 하청 노조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다는 이유로 교섭 자체가 불법이 됐습니다.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었고 대표적인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거제 통영 대우조선 지금 현 하나조선이 되었는데 거기서 하청 노조가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면서 아주 극한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470억이라고 하는 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이런 악순환을 끊자고 하는 거고. 그럼 요는 뭐냐?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업장에서 원청이 제공하는 원청을 위해서 일했고 원청이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요체입니다. 그러면 나서는 문제가 뭐냐? 지금까지 우리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사관계가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아까 앵커께서 잘 설명했듯이
한 기업 내에서 복수 노조가 있었을 때는 대표 교섭 노조로 창구를 단일화해서 대표 선수들끼리 교섭하게 함으로써 교섭 절차를 단순화했는데요. 하청 노조가 교섭을 하게 되면 이제 기업이 아니라 초기업, 기업을 넘잖아요. 형식상으로는 기업을 넘어가는 초기업 교섭이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구 단일화라고 하는 절차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되는데요.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은 그동안 창구 단일화를 해보니까 작은 노조는 소수 노조는 배제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표 노조만 가니까. 그럼 우리는 하청 노조인데 만약에 원청하고 같이 창구 단일화를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소수인데 결국 우리 교섭권은 못 얻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이고 이거는 지난날 제도를 통해서 보아왔던 일종의 불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피해도 당했다고 생각하고 소수 노조 입장에서는 창구 단일화가 우리의 교섭권을 행영화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차원에서 저는 반발 일응할 수 있다고 봐가지고 한편 경영계는 창구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서 왜 원청과 하청은 교섭권을 또 교섭 단위를 분리해 주느냐. 그 1년 내내 교섭만 하다가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우려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불편한 진실은 경영계가 우리가 사업하기도 힘든데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하청 노조하고 1년 내내 교섭하다가 우리는 언제 사업하느냐라고 걱정하십니다. 한편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불편한 사실은 하청 노조가 100개라도 노조가 있어야 교섭을 할 거 아닙니까? 하청업체하고 교섭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청의 노조가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전체 13%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도 100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2% 미만이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입니다. 수많은 하청 노조들, 하청 기업들 100인 미만 사업장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노조 자체가 없는데 1년 12달 교섭만 할 것이다? 저는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저도 아까 보면서 이제 노동위원회 결정은 이제 노동위원회가 이제 하는 노동위원회 권한이 굉장히 세질 것 같아요. 노동위원회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이게 과연 있겠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물론 우려가 있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 노동법원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법원 있고 가정법원 있듯이 이 관계를 다투는 데는 노사 관계에서는 노동법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위원회가 그 역할을 상당 부분 해왔기 때문에 전문성에 있어서는 그 어느 기관보다도 노사 관계에서는 가장 큰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업무가 늘어날 것이고 제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증원도 하고요. 예산도 넓히고 그래서 전국의 노사관계 중요한 자원들을 노동위원회에 집중시켜서 사건 처리 절차도 단축시키고 전문성도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올해 안에 구체적으로 방안을 내놓겠다는 게 바로 그런 건가요? 네. 인력도 증원하고 예산도 증원하는 게 지금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좀 이제 아픈 질문일 것 같습니다만은 산업재해,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 신고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경영진을 질타했습니다. 장관께서도 이제 산재 감축에 직을 걸겠다. 그리고 좀 전에 저한테 이제 명함을 주셨는데 명함 뒷면에도 보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던데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래픽 보여주시죠. 산재 사망자인데요. 이거 보면은 2022년에는 510명. 그런데 이제 쭉 내려오다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었어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데 직을 걸겠다 그러고 대통령도 거의 뭐 살인행위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게 산재 사망자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었다는 거.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 산재 왕국이라고 하는 오래된 우리 대한민국의 굴레를 벗자고 말씀하시는데 그 노동자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대통령께도 명구합니다. 다만 저 숫자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대통령의 그 강력한 의지가
50억 이상 사업이거나 50인 이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뚜렷한 우하향 곡선이 감지되고 산재 있습니다.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럼 드러났느냐? 5인 미만 사업장, 고령자, 외국인, 50억 미만 건설업 넘어서서요. 심지어 5억 미만, 1억 미만. 제가 제 명함 뒤에도 떨어지면 죽습니다. 네. 다소 과격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근로감독관들이 던지는 건데 이 지붕 사고,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네. 최근에도 태양광 설치하면서 떨어지고, 맞아요. 여름에 비 오고 나면 지붕에 비 샜는데 그 비 그치고 난 뒤에 얼마나 취약화되는데 그 위에 또 지붕 개량하다가 떨어져 추락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재래형 사고인데요. 결국 일정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아니면 중견기업까지도 시스템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어떤 사장님들 만나봐도 자기 현장에 노동자 죽고 다치는 거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이것이 어디로 내려가는가. 결국 우리가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고 네. 최근에는 위험의 이주화라고 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들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 지점에는 대통령의 경고나 우리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는 끊임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방을 해야 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산업안전 관련된 이런 지원 예산을 무려 5천억 이상을 증액해서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네. 이 예산은 곧바로 실제로 사고를 당하고 있는 그리고 매일같이 산업 현장에서 위험한 맨 끝에서 작업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당사자들 지원하는 데 갈 것이고요. 특히나 이번에 민관이 함께 내년부터는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런 홍보도 하고 또 계도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 이 작은 사업장의 산재를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산재 전체 숫자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정확히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군기 작비식 네네. 어떤 처벌 위주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위주. 네. 그래서 안전 관리라든지 안전 교육 이걸 이제 강화해야만이 네. 결국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일부 언론에서 엄벌주의만이 능사가 아니다 네. 비판하십니다. 저는 일부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엄벌주의가 필요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 네. 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음주 단속 같은 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단속에 나가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이 말씀은 맥락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가능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 그거를 막지 못하고 반복이 된다면 그거는 정말 문제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지 모든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통계로 분석을 해봤는데 산재 사고가 많은 곳에서 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체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체불한 사업장에서 또 체불합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이제 막아야 합니다. 네. 자, 그 대통령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제 공약 중에 하나 보면은 주 4.5일제. 이거 이제 논의도 이제 뜨겁고 그런데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또 야 4.5일제가 언제 또 시작되냐 이런 얘기도 해요. 보면은 장관께서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가능합니까? 가능한 사업장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산재와 마찬가지로 우리 노동시장 워낙 분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4.5일제는 고사하고 주 5일제도 못 지키는 사업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물류도 60시간입니다. 52시간도 고사하고 60시간도 줄여보자고 하는 사업장이 있을 정도로 분절화되어 있는데요. 제가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이른바 AI라든지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는 것. 그것은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인력 구조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자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생산성이 계속해서 신기술로 해서 높아지는데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그만큼 구조조정 될 것입니다. 그러한 앞서 나가는 사업장에 대해서 생산성이 받쳐주는 곳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들이 4.5일제를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지원이 필요한 네. 영세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로 자체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한다면 거기에 지원할 것이고요. 지원해 줘야 돼요. 예. 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생명안전 분야, 교대 분야, 심야노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병원 되겠죠. 병원의 간호사들도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병원의 간호사들 나이트 사업하고 맞아요. 또 번아웃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지원해 줌으로써 간호사가 건강해야 환자가 건강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비 환자 지원한다면 어떤 식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금전에 대해 한다는 거예요? 일정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원래 6개월 정도 했는데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1년까지 시범사업에서 지원하는 걸로 예산도 더 증액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바로 그 자리에요. 그 김정관 네네네. 산업통상부 장관이 나오셔갖고 또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네네. 거기 보면 이제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국회에서도 보면은 지금 반도체 특별법 네. 소위 통과하고 이제 법사위로 넘어간 것 같은데 관심은 뭐냐면요. R&D 인력이 네. 주 52시간 여기서 좀 예외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주장이 있고 네. 안 된다. 네. 예외 없다. 이렇게 네. 하는데 요번에 보면은 빠졌어요. 네, 빠지고 이제 넘어갔어요. 법사위 네. 보면. 알맹이가 빠졌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미래 먹거리인데 R&D 인력 본인들이 원하고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은 주 52시간에서 예외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일종의 미국이나 일부에서 얘기하는 그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고 네. 전문직이나 고소득, 연구직에 대해서는 또 노동시간에 좀 예외를 뒀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특히 그것이 이제 반도체 사업, 국제 경쟁이 치열하니까 맞아요. 그런 주장을 하십니다. 뭐 산업부 장관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부처 내에서도 조율이 안 돼요. 아니, 그거는 이제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실증을 보면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지금 52시간 예외를 둘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갑자기 물량이 급증했다든지 네. 노동부 장관이 판단했을 때 그런 조항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SK 하이닉스 같은데 요청도 안 들어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 가능한가.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 어느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지 모르겠지만 네. 자발적이고 창조적이라는 것이 뭐 물론 예술가들이 집중해가지고 그때 영감이 떠오를 때 막 밤을 새서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 결론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결과가 분분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론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실천적으로 보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경직돼 있다는 것도 이름 맞지만 또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택시간제, 재량시간제, 탄력근무제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활용해 가면서 해나가야 되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말로 특히나 노동 조건의 시간과 임금은 아까도 말했듯이 네. 대단히 근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노동계의 현안 그리고 노동 안전과 복지 정책 등을 다각도로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지표상으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이제 분석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정년 연장 논의 장관께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년 연장 없이는 노년층의 빈곤 문제, 소득 공백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고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삶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와 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14.5일제, 그리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등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구와 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위험하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시장도 이러한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무엇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으셨고 그래서 그런지 일각에서 이런 얘기해요.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고용과 노동인데 고용보다 노동을 더 많이 챙기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면 고용과 노동 중에서 어디다가 진짜 정책의 방점을 좀 더 찍으세요? 저는 그런 일각의 비판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노동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기업에게는 또 새로운 규제가 되어가지고 그렇죠.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어떤 여력을 제한해서 결국 고용을 위축시킬 것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고용과 노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저성장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미스매칭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저출생인데 청년들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미스매칭은 일자리는 또 어려워진다는 거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구인난이 있는 거잖아요. 자, 고용과 노동, 청년 일자리 문제, 청년들을 또 심층 취재를 해보면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큰 게 아니에요. 상식이 통하는 일자리. 예를 들어 상식이 통하는 게 뭡니까? 체불임금 없고 산재 없고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없는 그런 일터를 원하는데 이거는 노동 기초 질서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노동을 강조한다고 해서 고용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노동 조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이런 문제 의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친노동은 반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을 강조하면 반기업이 될 수 있고 또 친기업 정부는 반노동 정부다. 이게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신뢰 자산을 갉아먹어왔는데요. 유럽 선진국의 공통점은 친노동이 친기업이 된다는 것을 입증했단 말이죠. 입증했다. 그 영역이 어디냐? 산업 안전 아닙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보다 우리나라는 산재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더 큽니다. 따라서 산재를 줄이는 일은 노동자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안 다치고 죽지 않으니까 이득이 되는 거고 기업에게도 산재 없는 기업이 결국 경쟁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노동은 반기업이다. 이런 프레임은 이제는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강조한다고 해서 고용이 위축되거나 노동을 강조한다고 해서 반기업이 되는 시대는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노동뿐만 아니라 고용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미지를 좀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노동부 마스코트가 고용만입니다. 노동만이 아니고 고드래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달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고용 동향 한번 저희가 이제 봤는데 전체적인 고용률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실업률은 낮아졌고. 그런데 문제는 청년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난달에 30대입니다. 30대 가운데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 하는 인구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요. 2030 20대와 30대 전체로 보면 상황이 이제 더 심각한데 2022년 이후에 쉬었다. 이게 이제 계속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70만 명, 올해 상반기에 70만 명이 이제 넘었고요. 이 수치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도 더 높다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2030 구직도 안 하고 그냥 쉬었다 하는 게 이제 많은지 어떻게 보세요? 결국 산재 문제와 함께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특히 2030. 일단 원인을 짚어보면요. 저성장이 기본적인 원인이겠죠. 아까 말씀하신 국제노동기구에서 ILO에서 이야기할 때 평균 3% 정도 성장을 해야 기존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올 연말까지 조심스럽게 1%를 찍을 건가 말 건가로 이제 온 정부가 여력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런 저성장 국면에서 일자리 창출은 참 백약이 무효인 선생님. 특히나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에서 기초 뿌리 일자리들이 급감하고 있고 그것이 전통적인 2030 세대 남성 일자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공지능 시대 아까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AI가 불러오면서 괜찮은 일자리는 경력직을 선호합니다. 상위의 발표에 조사에 의하면 무려 83%가 경력직을 뽑고 있습니다. 그럼 이 17%를 둘러싸고 극심한 또 취업문이 좁아지는데요. 이런 구조적 영향 때문에 2030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청년기본법에 청년의 나이는 15세부터 29세였습니다. 네. 이제 30세까지 늘려야 된다. 그래서 34세까지 청년을 규정하고요. 그에 대한 맞춤형 지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온 나라가 나서야 됩니다. 노동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책임 회피한다는 게 아니고 모든 부처들이 지금 협심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도 정책실장님 주재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캄보디아, 네네. 이거 살인 사건, 네. 뭐 이런 취업 사기. 네. 이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죽했으면은 청년들이 또 그렇게 꿰매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사라진 그 속에 독버섯처럼 거짓 광고나 이러한 선동들이 청년들을 유혹했고 그 속에서 참극이 벌어졌는데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질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짓 광고하거나 이런 거 엄벌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청년들이 안심하고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노동부 역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장관께서는 보시면 이제 굉장히 이제 젊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젊으신 안 젊었습니다. 안 젊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혹시 좋아하세요? 드라마 좋아하는데 최근에 볼 시간은 좀 없는데 그렇죠. 네, 좋아는 합니다. 최근에 보면 OTT에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제목이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야. 이게 왜 인기를 끄느냐 해서 저도 봐봤어요. 봤더니 결국 청년층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40대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 얘기를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들이 공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40대 중장년층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른바 고용 불안이요. 낀 세대라고 합니다. 낀 세대. 2차 베이비 부머들 지금 74년 이후에 64년까지 약 94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낀 세대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낀 세대들은 위로는 부모를 부양해야 되고 밑으로는 아이들 또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년 연장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세대 상생형으로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정년이 연장돼도 자식이 취업을 못하면 비용은 똑같아. 거시적으로는 똑같은 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특히나 이 낀 세대들은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따라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야 되는데요. 밀려나는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 2년 전만 하더라도 50대 초반에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데 이제 40대 후반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인기를 끄는 이 드라마는 그러한 오늘날의 현실을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지금 다니고 있는 1차 직장 평균 퇴직 연령을 보니까요. 50이 안 되더라고요. 47세. 47세입니다. 47세. 자, 그렇다면은 정년 퇴직자, 이 정년 퇴직한다는 것도 이제는 옛날 얘기가 돼버리고 지금은 명예퇴직이라든지 권고사직, 정리해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그만두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더 큰 문제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장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나이 때 되면요. 돈 쓸 일은 많아요. 참 답답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호봉제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는 기업이든 노든 사든 지금 국민들 80%가 정년 연장에 대해 다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강론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기업은
이 호봉제라고 하는 연공급제라는 임금 체계를 그대로 둔 채 늘기만 하면 청년 우리가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하소연을 합니다. 1억 맞는데요. 이 호봉제는 13%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13%밖에 안 된다고요. 그거를 절대시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봉제는 왜 도입됐는가? 금방 앵커께서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동안에 호봉제라고 하는 거는 뭐 나이 많은 것도 자랑이 아닌데 왜 돈 많이 받아야 되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의 모든 복지, 돌봄, 부양을 개인이 특히나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 다 맡았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에 대한 부양이나 자식에 대해서 무상교육이든 아니면 무상의료든 아니면 뭐 간병인 도움이든 있다면 중장년층이 굳이 호봉제를 요구할 이유는 없었겠죠. 따라서 호봉제만은 악마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사회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임금체계도 저는 같이 개편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다 중요한 거는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 중장년들에 대한 맞춤형 제2 인생 이모작 계획을 나라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요. 그거 중요해요. 예. 특히나 AI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요.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AI가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불안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분명한 사실은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중년층에 대해서도 맞춤형 AI 교육들을 하고요. 또 중장년층의 그 노하우를 사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분들의 노하우가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무도 개발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단순히 사장되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 세대가 같이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제가 물류센터 가서 50대 서울자가 김 부장님들을 몇몇 분을 봤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제 느낌으로 봤을 때 제 또래의 분들을 몇 번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분들이 아닌가.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런 분들 제가 다수 목격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 정년 연장 논의 이게 이제 좀 시청자들이 관심이 많은데 정치권에서 보니까 민주당 여당이죠. 1967년생부터 해서 정년이 1년씩 늘어나서 결국 65세. 지금 이제 60세면 65세, 5년을 더 늘리는 거. 요걸 이제 추진하다가 뭐 올해는 또 안 하겠다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반대로요. 재계에서는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그것도 임금 체계 개편을 한 다음에 조건을 달았더라고요. 요게 이제 입장, 이제 또 달라요. 그러면 정부 입장은 뭡니까? 정년 연장에 대한. 네, 일단 정부 입장 첫 번째로는요. 연내 입법할 거냐 말 거냐. 저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년 연장을 잘 연착륙시킨 사례로 일본을 들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 70세까지 갑니다. 우리보다 벌써 20년 앞서갔는데. 근데 그 말은 2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산재를 왜 못 막냐는 거 질타를 하셨는데요. 인구 구조 변화는 20년 전부터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출생 고령화라고 하는 우리 생산 가능 인구의 절벽이 온다는 것은 벌써 2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다면 그때부터 대비를 해야지 와야 되는데 지난 정부 보수 정부고 뭐 민주당 정부고 뭐 야당 정부고 이런 거 대통령께서 탓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도 탓할 생각은 없지만 누구를 떠나가지고 우리 사회 모두가 이 논의를 미뤄왔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정부 입장은 뭐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정년 연장 관련된 TF가 노사 또 청년까지 포함해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노동계는 이런 주장을 하고 경영계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 사회적 대화가 잘 되기를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안을 낸다. 그러면 그 대화를 촉진시키기보다 오히려 답정너 아니야.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이거를 들러리 세운 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어떤 신뢰 자산을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안을 내는 거는 지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 생각을 묻자면 노사 모두 이름 합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걸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중요한 사실은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맞는데요. 그거는 20%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공공부문 대기업 여기는 충돌하죠. 네. 하지만 정부가 더 관심을 가지는 거는 정년조차 없는 정년이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다수의 80%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더 많은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오면은 가장 민감해야 하는 것이 이제 언론에서 보면은 청년층인데 사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청년층이 장년층하고 충돌하는 일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다녔던 코레일 충돌하겠죠. 대기업, 예를 들어서 그냥 대기업 요즘 킹산직이라고 하는 네. 현대자동차 생산직도 충돌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곳에는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믹스하고 네. 청년 고용의 입직 숫자를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서로 충돌하지 않게 설계해야 된다 봅니다. 근데 나머지 지금 지방을 가보면요. 제가 불시정건 가보면은 호소하는 것 중에 네. 사장님들이 정년 없애달라고 하십니다. 정년. 제가 금요일 날 사실 저도 투잡을 뛰었습니다. 심야 시간대는 물류센터를 갔고 아침에는 인천 남동공단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불시 점검을 했는데요. 나올 때 그 공장장님이 이 우리 회사 여러 가지 조건도 좋고 많은데 청년들을 좀 오시게 할 수 없냐. 그거 안 되면 외국인 노동자라도 커트를 늘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과 장년이 충돌하는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는 세대 상생형으로 타협안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정년조차 지금 지키지 못하고 일자리 미스매칭 나는 곳에는 미스매치. 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바꾸는 작업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정년 연장이 단순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전체를 두텁게 하는 그리고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아까 처음 이야기하셨던 4050들 낀 세대들이 네. 인생 이모작 출발할 수 있도록 전직 전환 지원들 하는 것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일자리라는 게요. 청년층 일자리가 있는 거고 또 김 부장처럼 네네. 중장년층 일자리도 있는데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노동 참여도 굉장히 지금 빨라요. 근데 이 보면은 고령층 일자리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질이에요. 네.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임금은 낮고 네. 고용도 불안하고 네. 결국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시니어들도요. 그동안 자신이 쌓았던 경력이라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정부가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65세 고령층의 지금 고용률이 네. 20대 고용률을 앞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65세는요. 사실 옛날로 따지면 한 55세 네,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조사를 해보면 73세까지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73. 실제로 신체적 능력이나 자신의 아까 말했듯이 그런 경험들을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고령층 일자리는 약간 혼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복지적 차원에서. 그래서 뭐 돈 주고 그냥 노인 일자리 뭐 허드렛 일 비슷한 거 시키면서 돈만 주는 것 아니냐. 근데 그 이유는 우리 노인 빈곤율이 너무 낮잖아요. 맞아요. 공적연금이 그걸 커버를 못 해주니까. 맞아요. OECD 국가에서 제일 우리가 뼈아픈 부분이 산재 왕국, 그다음에 노인 자살률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 두 개가 맞물려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표적인 질 낮은 일자리 이렇게 가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이런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 전 부처에서 한번 세밀하게 다시 한번 설계를 해봐라. 네. 그래가지고 고령자층도 보람 있게 일할 수 있고 네. 자신들의 어떤 경험들을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마련하는데 부처가 지금 TF 만들어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렵게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네. 한번 사진 한 장 먼저 보시죠. 바로 저 사진인데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러니까 경사노위하고 민노총이 26년 만에 공식 이제 회동을 가졌습니다. 지난 1999년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한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상견례인데
민주노총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뭐 그 역사도 잘 알고 하는데 저희가 저 왜 의미를 갖냐면은 이제 경사노위에 민노총이 복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기대감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빠른가요, 제가? 네, 우선 저는 경사노위 지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회적 대화가 단절된 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신뢰자산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일종의 노동계 건폭이라고 뭐 사실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지 그런데요. 하여튼 신뢰자산을 회복해야 되는데 경사노위 복원이 대통령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정말로 어렵게 김지영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님을 모셨어요. 전에 대법관이었죠. 대법관도 하셨고 사실 우리가 오늘도 토론했지만 이 수많은 난제들을 참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사회적 대화에서는 노사정이 되어야 하는데 노동계에서는 항노총, 민노총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 항노총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중시해왔고 지금도 빠르게 사회적 대화 복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무장관으로서 물론 제가 민노총 출신입니다만은 사회적 대화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우물가까지 말을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강제로 먹일 수는 없는 겁니다. 사회적 대화의 효능성들을 보여줄 때 저는 민노총 내부에서부터 변화가 있는 것이지 어떤 법으로 강제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노정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항노총과 또 다른 트랙에서 사회적 대화가 원만하게 흘러가고 정말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민주노총이 탈퇴한 이유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뭐 어느 정부 탓할 거 아니겠지만 어떤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사회적 대화라는 수단으로 우리를 끌어들여서 결국 들러리로 세운 거 아니냐. 이런 과거에 불신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들을 저는 뭐 햇볕 정책을 쓴다고 해야 될까요? 신뢰를 구축하면서 하고 한 트랙으로는 또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 사회적 대화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간다면은 저는 중요한 변화가 이미 감지되었고 아까 앵커께서 보여주셨듯이 저 한 장의 사진이 의미하는 바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해요. 최근에 보면 민주노총이 요구한 노정협의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자, 그러면 노동계와 정부 협의체를 만들면 사측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사측이 빠진 정부 협의체.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도 보던데요. 1차적으로 뭐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노동계 출신 장관이지만 양대노총 노동단체 방문은 두 번, 4차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경총, 소상공인연합회, 중기중앙회, 암참, 유로찬 경제단체를 3배 이상 많이 방문했습니다. 노동자와 정부와의 관계, 노동단체와 정부와의 관계는 한편으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공무직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수많은 노정 관계를 풀어야 될 예를 들어서 옵티컬 제가 사태라고 하겠습니다. 한 600일 정도 고공농성을 했다는 건 사건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이 600일 동안 지금도 세종호텔 앞에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교섭도 촉진하면서 또 한편 이런 오래된 과제들을 해결해야 되고요. 또 항노총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책 협약이라든지 이게 노총의 요구, 조합원들만의 요구냐라는 것인데 정책 협약에는요. 노총 조합원 범위를 뛰어넘는 예를 들어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공적연금의 연금의 보장성을 확대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요구는 단지 조합원들 요구만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뢰 구축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절대 사측을 배제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금체불과의 전쟁 이 얘기도 이제 자주 하시던데 아니 근데 이제 속된 말로요. 임금체불을 해서 그 사장님이 모르겠다 들어눕거나 이렇게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야. 어떻게 임금체불을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임금체불과 산재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재 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영국이고요. 네. 독일, 일본, 싱가포르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우리가 독일과 일본의 3배입니다, 산재가. 그런데 공통점은 체불임금이 없다는 겁니다. 독일과 일본에 거의 체불임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감독이나 이런 것도 산재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 우리가 항상 강조해왔던 사람 목숨 귀중한 줄 알아야 되고 네. 떼인 돈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국민들 보십시오. 내가 사채라도 쓸려 4인간의 돈이라도 빌릴 요람이면 안 갖고 됩니까? 오히려 이자가 눈덩이 따름 불어나서 잘못하면 폐가망신할 정도로 남의 돈 빌리는 거는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는데 왜 일한 사람들 임금 주는 거는 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가? 저는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불임금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절도입니다. 절도. 범죄란 말입니다.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 합니다. 기업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어렵게 됐으면 먼저 우선 채무는 자기와 같이 회사를 일구었던 가족들에게 먼저 이것부터 채무 변제해야 되는데 다른 데 빼돌리고 나 몰라라 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해서 네. 우리가 국세 대지급합니다. 만약에 도산했을 때 나라가 대지급해주고 대지급 해줘야 되는데 이제 국세 채무 절차처럼 바로 우리가 가서 징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제력을 동원하고요. 네. 법정 상향형도 3년에서 5년으로 높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터에서 억울한 일, 제일 억울한 게 뭡니까? 살려고 나는 일터에서 죽고 다치면 안 되죠. 네. 일하고 돈 못 받는 일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울 때 같이 이 얘기하고 하면 또 기업이 살아납니다. 근데 돈 떼먹고 가고 또 다른 데 또 다시 개업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끝까지 찾아가서 엄벌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1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요. 네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기 동안에 이것만은 꼭 하고 싶은 정책이 있거나 네네. 또 못다한 말이 있다면 시청자분들께 짧게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K민주주의의 완성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터 민주주의의 완성이 K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우리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터 앞에서 멈추는가 고민입니다. 광장의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헌법을 지키자. 근데 헌법 32조는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되어 있고 네. 33조는 자신의 근로조건 향상을 해서 노동상권을 가지고 네. 근로기준의 최저선은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헌법적 가치는 플랫폼 노동자, 비임금 노동자, 가짜 3.3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왜 이 헌법적 가치는 제한되는가. 아침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침에 나오면 경비 아저씨 만나죠. 새벽 배송하는 택배 노동자 만나죠. 청소하는 사람 만나죠. 네. 이렇게 오는데 이분들은 근로자성 인정 못 받아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그럼 이 헌법적 가치는 왜 일부에게만 적용되나. 그래서 이번에 가칭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헌법적 가치인 일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